얼마 전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월 25일 한 한국인 부부가 여행을 목적으로 가오슝 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했었는데요. 당시 대만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온 이 부부에 대해 2주간의 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만의 언론에 따르면 이 한국인 부부는 자가격리 기간을 하루 앞두고 호텔에서 빠져나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대만의 정부에서는 이 두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 인력과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색을 시작했죠. 그러던 4월 2일 이들은 타이베이 공항을 통해 한국에 귀국을 시도하다가 신원조회 도중 압송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이 발각되어 현재는 한국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격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만의 현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지며 대만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이 부부에게 자가격리 위반의 명목으로 1인당 613만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됐었는데 이 부부는 그것마저 무시하고 출국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한국인이 왜 대만법을 따라야 하냐 라는 발언을 하여 대만 네티즌들은 물론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도 한국의 수치다, 타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대신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 라며 부끄러움을 표했는데요. 이후 한국에 입국하려 했던 대만인이 격리비용 부담을 거부하여 한국에서 추방되자 대만에서도 이 한국인 부부를 구속시키겠다는 경고를 하며 한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충격적인 반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부가 사실 국적만 한국분일 중국인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화교였고 일부 네티즌들의 제보에 의하면 대륙 출신도 아닌 대만 출신의 화교라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이들의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또 두 번째 충격적인 반전 사실이 밝혀집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니 이 부부는 2주일 즉 14일간의 격리 수칙을 모두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만에 입국했던 날짜는 2월 25일인데요. 올해는 윤년이기 때문에 2월은 29일까지 있었고 결국 3월 9일까지가 14일을 꽉 채운 격리 기간인 셈이죠. 그래서 이들은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꽉 채우고 난 후 3월 10일에 외출을 하였는데요. 대만 당국에서는 윤년을 고려하지 못하여 3월 11일부터 외출이 가능한 기간으로 계산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부는 호텔에서 떠나고 난 후 20여일여간 줄곧 이동을 하며 여행을 했기 때문에 당국에서의 연락은 당연히 받기 힘들었고 당국에서도 이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어려웠던 것인데 대만의 언론에서는 이것을 자극적으로 보도하여 마치 한국인 부부가 대만을 농락하는 듯이 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부는 자신들의 계산과 대만 정부 간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 뿐인데 대만의 언론에서는 자신들을 매장시키려는 듯이 말하고 있고 대만의 언론을 믿은 한국에서도 자신들을 욕하고 있으니 우리는 14일을 정확하게 지켰는데 왜 대만에서 임의로 15일로 늘린 것을 따르지 못했다고 이 정도로 심하게 욕을 먹어야 하냐 라며 항의했던 것을 대만의 언론에서는 또 그들은 한국인이 왜 대만의 법을 따라야 하냐 라는 항의를 한다고 전하며 대만에서의 혐한 감정에 불을 지폈던 것이죠. 즉 이번 사건은 단지 착오에 의한 해프닝이었고 부부도 대만 정부의 입장을 계속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어서야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후에는 당국의 지시에 얌전히 따르고 있었는데 오직 대만의 언론에서만 혐한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사건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자 한국 네티즌들은 대만의 언론은 믿으면 안 된다 라며 분개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2017년경 대만의 한 방송국에서는 한국 여성이 한 달 동안 대만에서 무전취식했다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다루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여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대만의 한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43세의 한국인 여성이라는 신상을 공개했죠. 그런데 막상 이 사진 속의 여성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8세이고 대만에 가보기는커녕 태어나서 한국 땅을 떠나본 적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국내 방송사에서는 대만의 해당 방송사 측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대만의 방송사에서는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대만의 방송사에서 대대적으로 공개했던 그녀의 사진은 그녀가 SNS에 올려놓은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던 것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동안 국내에서는 사건을 조작해서 혐한을 하는 대만이라며 대만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대만은 한국에 대한 질투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꼬투리를 잡으려 애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만은 과거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지만 2003년 이후 GDP가 한국에게 역전당하여 현재는 1인당 명목 GDP 기준 한국은 33,300달러, 대만은 25,000달러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한창 추월당했을 시기에는 한국에 대한 반감을 대놓고 보였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혐한의 감정을 그렇게 대놓고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틈만 나면 혐한의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만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중국발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한국에 비해 훨씬 엄격한 봉쇄 정책을 펼치며 국가의 위기를 방어했던 대만은 자신들의 대응 능력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막상 해외의 수많은 언론들은 대만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온통 한국에게만 관심을 주니 질투가 폭발한 것입니다. 대만의 한 언론에서마저 한국은 쇄국을 하지 않고도 초고속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라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다루며 방역 정책마저 한국에게 패배했다는 인식이 대만 내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 초창기 쇄국 정책으로 인해 세계 1위 방역국이라며 자부했던 대만은 최근 각종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며 사재기가 하나도 없는 한국을 부러워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러한 여론을 엎어버리고자 하는 대만의 언론에서 고의적으로 혐한을 조장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국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소식을 보면 대만의 이러한 질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당장 4월 10일 하루에 나온 기사만 해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우선 하늘길이 막혀버린 가봉에 갇힌 KT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 담당 직원 4명은 지난 2일 무사히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가봉이 한국산 키트 5만 개를 수입하기 위해 그 항공편으로 이들을 돌려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쿠웨이트에서는 현재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인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쿠웨이트 특별 전세기를 통해 현지에 머물던 우리 교민 225명이 귀국하고 전세기가 돌아오는 편에는 우리 기업인들이 탑승하여 양국 간의 경제교류는 물론이고 방역협력도 하는 방안이죠. 이것은 오로지 쿠웨이트 정부가 한국의 방역 능력을 100% 신뢰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교류는 막히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에 가능했던 작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역시 이와 비슷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의 청와대에 전화를 하여 방역 협력을 요청하였는데요. 그는 한국에게 많은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앞으로 1, 2주가 우크라이나에게는 큰 고비로 예상되어 한국의 키트 및 의료물품 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국내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도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라고 답했는데요. 시간이 늦춰지면 아쉬운 것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제가 직접 지시하여 한국행 우크라이나 수송기에 한국 교민이 탑승하여 그들을 귀국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점을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며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죠. 프랑스는 2시간이 달하는 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물었습니다. 4월 11일 기준 프랑스는 12만 명의 판정자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4월 1일 4,000명대에 비해 30배나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프랑스가 지금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역 성공 사례는 한국뿐이다 라고까지 말하며 프랑스는 그 절실함을 표했는데요.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프랑스의 GDP가 6% 감소할 것 같다며 이에 비해 0.1%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도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맥콘빌 미 육군 총장이 한국의 서욱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하여 한국 육군의 위기 대응을 전 세계 미군에게 공유하고 싶다 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욱 육군 참모총장은 가장 유효했다고 생각되는 육군의 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로 판정자를 조기에 신속하게 분리한 것이며 개인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맥콘빌 총장은 한국 육군의 대응 조치는 주한미군을 통해 익히들어 알고 있다. 이 교훈을 전 세계 미군과 공유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모든 미군의 기준으로 정했다. 앞으로도 양국의 군사당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길 바란다 라고 답했죠.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는 탈레스 테이시라는 한국은 이번 위기 대응을 통해 열린 국가, 투명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사회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사태 이후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여 큰 화제를 몰았는데요.
중국의 경우 이번 위기에 투명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고객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인 안전을 무시했고, 이는 곧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제품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제가 싸지만 나쁘지 않다는 점에 많은 가중치를 받았지만, 이제는 싼값의 매력보다 안전과 투명성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죠. 그에 반해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종식된다면 한국은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될 거라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의 언론에서는 한국은 그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정복했다라는 기사를 기고하기까지 이르는데요. 스페인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엘문도에서는 한국 자가진단 앱 사용률 90%라는 기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처를 보이는 한국의 방역 현황에 대한 극찬을 하였습니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봉쇄령을 발령하여 현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반해 한국은 그저 뛰어난 기술 역량과 투명한 정보의 공개,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만으로 민주사회의 가치를 지키며 방역에 성공했다고 하죠. 또 다른 스페인의 일간지 엘파이스에서는 정부와 지도자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은 실제로 투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 위기에 대응한 국가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인 아이콘에서는 문화 강국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 문화 특집 기사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최고상을 휩쓴 것은 물론 세계적인 팝밴드를 양성하고 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플라즈마 스크린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력으로 점철된 문화사업을 수출하는 것이다 라며 기존의 제조업 강국으로만 여겨지던 한국이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까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죠. 특히 미국 아카데미를 휩쓴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는 얄미울 정도의 매력으로 무장한 한국이라는 강적 앞에 자유주의와 엘리트주의 상징인 할리우드도 항복했다 라며 통쾌한 심정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계의 문화를 휩쓸고 있는 K-팝과 토트넘에서 활약해온 손흥민 선수, 각종 e스포츠 산업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들은 한국 소프트 파워의 파노라마를 완성시킨다. 한국은 그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정복한 것이다 라는 문구로 기사의 끝을 맺습니다. 백신을 먼저 확보한 나라들이 시급히 접종을 할 것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백신을 선택하고 언제 접종을 하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중국은 백신에서도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미 확보한 백신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벌써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 FDA는 다음 달 10일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권을 논의할 예정이고, 바로 다음 날인 12월 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미국 주요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영국 보건부도 화이자 백신의 최종 데이터와 배포 준비를 충분히 확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언론들은 미국보다도 빠른 내달 1일부터 화이자의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네요. 한 번에 전 인구가 모두 접종하는 것은 아니고 올 연말 내 1000만 회분, 즉 500만 명의 인구가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속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백신 확보에 이어 올해 안에 접종을 시작한다는 보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자, 한국에서는 왜 아직도 백신 확보가 안 된 것이냐,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K방역 성과도 다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확진자와 사망자들까지 폭발하는 상황이 아니니 우리는 백신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들도 있어서 현재 한국의 여론은 다소 상반된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최근 1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다시 돌입하는 등 사실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개별 기업들과 협상 과정 중이어서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지 못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개별 기업들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달 말이나 늦어도 12월 초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천만 명분, 해외 백신 업체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라고 하고, 추가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확보했다는 코백스 퍼실리티의 1천만 명분은 계약금도 이미 납부를 했고 어떤 백신으로 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며, 개별 협의를 하는 2천만 명분은 어떤 회사는 구매 조건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어떤 곳은 논의가 끝나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업체와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 5개의 회사들과 동시에 협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백신들이 선택될까요? 현재까지 개발 단계가 많이 진척
협력되어 잘 알려진 백신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그리고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이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화이자 백신의 유효성은 90% 이상, 모더나는 94.5%로 거의 비슷하게 두 백신 모두 이제까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평가되는 홍역 백신 이상의 우수한 효과를 낸다고 발표되었습니다만, 두 백신 모두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대량 생산을 해본 경험이 없는 메신저 RNA 백신으로 현재까지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발표되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조양래 전남대 교수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전통적인 백신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을 위주로 하고, 아직 불확실성도 있는 메신저 RNA 백신은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고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 좀 더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큼만 구입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많이 보도된 대로 메신저 RNA 백신이 획기적인 방식이지만 메신저 RNA는 열과 화학물질 등에 약해서 유통 시 온도 기준이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죠. 화이자 백신은 영하치 10도 정도에서 운송해야 하고, 해동 이후에는 일반 냉장고 온도인 2에서 8도에서 최대 5일간 보관이 가능하고,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6개월간 안정적이며 2에서 8도에서 30일간 안정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둘 다 콜드체인이 구축되었느냐가 큰 문제가 되고, 취급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 훈련도 상당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가격은 미국 공급가 기준으로 화이자는 $40, 모더나는 $8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 먼저 구매를 재촉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전한 바가 있으니, 구매 조건을 떠나서 우리가 원한다면 이들 제품을 도입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 백신도 정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말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자국의 백신 개발이 가장 선두라고 자랑해오던 중국은 화이자와 모더나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폭증하자 마음이 급해졌는지 대외적으로 자국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그렇고 시노팜 회장은 벌써 자사 백신을 100만 명 가까운 사람에 긴급 접종했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스는 시노백도 터키 임상 시험에서 진전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발표를 보면 뭔가 중국스러운 느낌이 많아 보입니다. 중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중국에서 3상 임상시험까지 끝난 백신은 없지만 화이자와 모더나처럼 중국 백신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믿어달라 라고 하는데, 시노팜이나 시노백 같은 중국 업체들은 3상 임상시험의 중간 데이터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면 경미한 부작용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만 쓰면 될 텐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개발한 백신은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국 백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학자들이나 중국인들이나 둘 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진전이 느리다는 뜻은 아니니까 믿어주라 라는 중국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믿고 도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주정부는 이미 9월 말에 중국 시노백과 4,600만 회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중에서 12만 회분이 벌써 상파울루에 도착하자 상파울루 시민들은 왜 효과와 안정성 데이터도 발표하지 않는 중국 백신을 도입했냐며 상파울루 시당국을 비난하며 강력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브라질 대통령도 브라질 국민 누구도 모르모트가 되지 않을 것 이라면서 상파울루 주지사를 비난하고 있는데, 둘이 당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백신도 참 중국스럽게 만들고 유통하려 하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앞서 방대본은 임상 데이터가 확보된 업체가 협상 대상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우리와 별 관계는 없는 일로 보입니다. 앞에 화이자나 모더나도 장점이 있지만 최초의 메신저 RNA 방식 백신이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인지 어떤 백신을 도입할 것인지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 개월 전에 한국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이유 아니었겠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7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양산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생산시설로 지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최대한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하기로 3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간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회차에는 저용량, 2회차에는 정량을 투여했을 때 90%의 예방효과를 보였고, 2회차 모두 정량을 투여했을 때는 62%의 예방효과로 평균 70%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능이 70% 이상이면 훌륭한 백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투여
방식을 선택하면 이 또한 90%가 되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효능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역시 별 부작용은 없고 노년층에게도 보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저장으로 냉동 상태의 이동, 보관도 필요 없고 가정용 냉장고에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존 방식인 바이러스 벡터 기반이어서 $4 정도의 가격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메신저 RNA 백신보다 훨씬 저렴한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내놓았습니다. 가격도 싸고 저장도 용이한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유럽과 미국에 집중적으로 백신을 제공하는 다른 제약사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호주 매체 더 컨버세이션은 효과와 저장 방법, 가격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24일 백신 공장은 이미 가동돼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물량을 계속 늘려오면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도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이미 임상 자료를 받아 품목 허가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임상 3상을 연내 마무리하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이미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만큼 국내 공급 물량 확보는 훨씬 용이할 것이고 여러 장점이 많은 아스트라제네카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접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백신 확보가 늦었냐는 여러 비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은데 방대본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개발이 짧은 기간에도 성과를 냈으면 틀림없지만 안전에 안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5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부작용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적기에 국내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이 최소 50만 내지 100만 건 이상 진행돼 부작용을 더 확인하고 나서 국내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2회 접종의 간격이 21일에서 28일, 어떤 백신은 56일짜리도 있는데 접종 간격을 한 달로 보면 한 달간의 접종, 그리고 부작용 관찰까지 길게 보면 2달 정도 관찰을 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또는 유럽연합의 승인과 접종이 12월 중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니 그 부작용을 모니터링한 후인 빠르면 2월이나 3, 4월경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더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12월 접종은 국민 전체에 접종하는 것은 아니고 본격적인 접종은 내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니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네요. 어쨌든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끝난다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안전하게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